제3부 일통천하 제12권 사라지는 영웅들 제구장 6을 하나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소진은 머릿속으로 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 친구라면 틀림없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대문을 열자마자 연나라에서 데리고 온 신복 부하 하나를 불렀다. 그 부하의 이름은 가사인. 가는 성이요 사인이란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됨이 성실하고 신중하여 소진은 조나라에 와서도 늘 곁에 두고 부렸다. 가사인은 소진이 열국 순방을 떠나려는 줄 알고 달려와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았습니다. 아니네. 열국 순방은 연기되었네. 나는 당분간 여기에 머물 것이네만 대신 자네가 좀 할 일이 있네. 하명만 내리십시오. 무엇이든 처리하겠습니다. 지난날 나와 동문 수학한 친구 중에 장이라는 사람이 있네. 그는 위나라 대량 사람이라 아마 지금쯤 대량에서 지내고 있을 것이네. 자네는 곧 장사꾼으로 변장해 대량으로 가 장이를 찾아보게나. 부탁이란 다름이 아니라. 소진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한참 동안 귓속말로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알겠는가? 일을 마치고 한단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또 음성을 낮추어 속삭였다. 내 말대로 행하되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결코 눈치채어서는 안 되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가사인은 소진에게서 1,000금을 받아 상인으로 변장한 후 위나라 도읍 대량을 향해 떠났다. 장이. 이제 여기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그 역시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귀국 선생 문화를 떠나 고향인 위나라 대량으로 돌아왔다. 능력으로 치면 장이가 소진보다 한 급이었다. 내가 태어난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바치리라. 그러나 그 결심은 혼자만의 꿈에 불과했다. 그는 각방으로 벼슬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무도 그를 천거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신을 직접 추천하는 자천의 글을 써 위해왕에게 올려보기도 했으나 위해왕은 그 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실망한 장인은 위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남방 대국 초나라에서 나의 꿈을 펼쳐보자. 그는 집안을 정리하여 아내와 함께 남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당시 초나라 왕은 초위왕이었고 재상에 해당하는 영유는 소양이라는 사람이었다. 장인은 소양을 찾아가 스스로 문객이 되기를 청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소양은 장이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맡기지 않았다. 이 무렵 초나라의 수도는 언영이었다. 언영은 원래 약이라는 땅이었으나 춘추시대 말기 오자서에 의해 도읍인 영성이 함락당하자 초소왕은 도읍을 약땅으로 옮기고 이름을 언영으로 바꾼 것이었다. 지금의 호북성 자충현 일대다. 초위왕은 야심이 큰 왕이었다. 즉위하자마자 오기 때 키운 군사력을 바탕으로 매년 전쟁을 벌여 영토를 조금씩 넓혀갔다. BC 336년 초위왕 4년에는 제나라를 공격하여 크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초위왕은 소양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화시의 벽을 하사했다. 벽이란 곧 둥글게 다듬은 옥이다. 화시의 벽은 유명하다. 여기서 잠시 그 유래를 살펴보자. 초나라가 아직 왕호를 사용하기 전인 BC 750년경의 일로 춘추시대가 막 태동한 시기에 해당한다. 당시 초나라 임금은 분모. 초나라의 변화라는 사람이 있었다. 변은 지명이요 화는 성으로 변 땅에 사는 화씨라는 뜻이다. 그는 형산에서 예사롭지 않은 옥돌 하나를 주어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인 분모는 옥공을 불러 옥돌을 감정해보게 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뜻밖이었다. 이건 옥이 아니라 그냥 돌입니다. 분모는 화가 나서 변화를 잡아들여 호통을 쳤다. 내 이놈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을 옥이라 속였으니 어찌 무사하길 바라겠느냐. 당장 저놈의 왼쪽 다리를 끊어라. 이렇게 해서 변화는 다리를 잃는 불구의 몸이 되었다. 그 후 분모가 죽고 그 아들 웅통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초무왕이다. 초무왕은 춘추시대 최초로 왕호를 사용한 임금으로 초나라를 일약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군주이기도 하다. 변화는 또 초무왕에게 형산에서 주운 옥돌을 바쳤다. 초무왕도 옥공을 불러 감정해 보았으나 결과는 역시 보통 돌이라는 대답이었다. 초무왕 또한 화가 나 변화의 오른쪽 다리마저 끊어버렸다. 초무왕이 죽고 초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변화는 초문왕에게 자신의 옥돌이 보통 돌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으나 두 다리가 끊어져 능히 움직일 수 없었다. 이에 그는 형산 아래서 옥돌을 가슴에 품고 사흘 낮 사흘 밤을 통곡했다. 어찌나 눈물을 많이 쏟았던지 나중에는 눈물 대신 핏물이 흘러내렸다. 화씨의 혈읍이라는 말이 있다.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피눈물을 쏟는 경우에 쓰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다. 친구 한 사람이 그런 변화에게 알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대는 2번씩이나 옥돌을 바치려다 두 다리를 잃었다. 그런데 또 어찌하여 그것을 바치지 못해 피눈물까지 흘리는 것인가? 그대는 그토록 상을 받고 싶은가? 변화가 얼굴색을 바로하고 대답했다. 내 어찌 상을 타기 위해 이 옥돌을 바치려 할 것인가? 나는 다만 이 귀한 옥돌을 보통 돌이라고 감정한 그들을 원망할 뿐이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고 있네.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데 내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지 못해 그것이 슬퍼 울고 있는 것이네. 변화가 피눈물을 흘린다는 소문이 퍼져 초문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초문왕은 사람을 보내 그 옥돌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고는 옥공을 불러 감정을 하게 했다. 옥공은 돌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칼로 돌의 겉부분을 깎아냈다. 그러자 아름다운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정말로 세상에 보기 드문 옥돌이었던 것이다. 초문왕은 옥공을 시켜 둥근 고리 모양의 벽구슬을 만들고 그것을 화씨의 벽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울러 변화의 정성에 감동하여 그에게 대부의 국록을 내렸다. 지금도 양번시 근교에 있는 형산에 가면 포오감이라는 바위와 석실이 있다. 두 다리가 끊긴 변화가 옥을 품에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곳이라고 한다. 화씨의 벽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천하의 보배였다. 그런 귀중한 것을 초위왕은 영윤인 소양에게 하사하여 제나라를 쳐 이긴 공로에 보답한 것이다. 소양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집 안에 들었을 때도 집 밖으로 나갈 때도 언제나 화씨의 벽을 가지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소양은 도성박 적산으로 놀러갔다. 함께 따라간 빈객과 수행원만도 100명이 넘었다. 적산 아래에는 커다란 못이 하나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강태공이 낚시하던 곳이라고 한다. 그 못가에 누각이 한 채 세워져 있었는데 소양은 바로 그 누각에서 음악을 들으며 술을 마셨다. 모두가 얼큰이 취했을 때다. 빈객 중 한 사람이 소양에게 술을 따르며 청했다. 영윤께선 늘 화씨의 벽을 가지고 다니신다지요? 저희들은 말만 들었지 실제로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흥취가 난 소양은 시종을 불러 화씨의 벽을 가져오게 했다. 시종은 수레로가 상자 하나를 소중히 들고 왔다. 소양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옥 하나가 나타났다. 아! 천하의 보배라 불리는 화씨의 벽은 과연 기묘한 광채를 뿜어내며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화씨의 벽을 감상하느라 자리는 혼란스러웠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못에서 고기들이 마구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소양은 고개를 돌려 못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정말로 일장이 넘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수면 위로 다투듯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었다. 장관이로다. 물고기들의 아름다운 군무에 소양과 빈객들은 완전히 정신이 팔렸다. 잠시 후 그들이 다시 술상 앞에 둘러앉았을 때였다. 화씨의 벽이 없어졌다. 소양은 안색이 변했고 누가 가는 난리가 났다. 모두들 일어나 주변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한 번 사라진 화씨의 벽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소양은 노기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부중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명했다. 풀을 헤치고 돌을 들쳐서라도 화씨의 벽을 훔쳐간 놈을 잡아들여라. 며칠이 지났다. 잃어버린 화씨의 벽으로 인해 매일같이 시달림을 받던 한 문객이 소양을 찾아와 말했다. 문객 중 한 사람의 소행이 분명한데 우리 주변에 그럴 만한 짓을 할 자는 장이밖에 없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가 그런 귀중한 보물을 보았는데 어찌 탐나지 않겠습니까?
소양은 그 말을 믿고 즉각 장이를 잡아들여 화씨의 벽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장이는 억울하다는 듯 변명했다. 저는 그날 화씨의 벽을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이 통할 리 없었다. 이실직고할 때까지 저놈을 몹시 쳐라. 장이는 졸지에 곤장 수백 대를 맞고 기절했다. 소양은 장이가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매질을 중단했다. 친구 한 사람이 가냘프게 숨만 쉬는 장이를 업어 그의 집에다 데려다 주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장이는 겨우 의식을 회복했다. 곁에서 간병하고 있던 아내가 눈물을 뿌리며 말했다. 당신이 오늘날 이 같은 곤욕을 당한 것은 다 그 빌어먹을 유세술인지 뭔지 때문입니다. 그런 것만 배우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지금쯤 농사를 지으며 편안히 살고 있을 것이요. 오늘과 같은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장이의 대답은 너무나 유명하다. 내 입안을 들여다보시오. 내 혀가 아직 붙어 있소? 사기의 장이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답이다. 이 대답은 당시 유세가들이 어떠한 사고를 지녔는가를 가히 짐작하게 해준다. 장이가 입을 벌려 들이밀자 아내는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왔다. 혀는 붙어 있구려. 그 대답에 장이는 또 한 번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 없소. 몇 달이 지나 장이의 몸은 완쾌되었다. 그는 더 이상 초나라에 머물 마음이 사라졌다. 아내를 데리고 회양을 떠나 다시 위나라 대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입신양명의 꿈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할 때 하나의 소문이 나돌았다. 소진이 조나라 재상이 되었다고 한다. 장이는 친구이자 동문인 소진이 출세했다는 소문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다. 소진을 찾아가 벼슬 자리를 부탁해볼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어쩐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다. 아직 소문이 확실치도 않지 않은가? 그렇게 한 달여를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장이는 집을 나서다가 문 앞에 수레를 멈추고 서 있는 낯선 사람을 보았다. 행색으로 보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상인 같았다. 그 상인은 장이를 보자 다가와 몇 마디 길을 묻는 척하더니 슬며시 화제를 딴 곳으로 돌렸다. 어쩐지 선생의 낯이 익습니다. 혹시 조나라에서 사신 적은 없습니까? 장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원래 위나라 태생이요. 한데 그대는 누구시오? 저는 조나라의 상인 가생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이는 조나라라는 말에 귀가 번쩍 트이는 듯 했다. 조나라에서 왔다면 소진이라는 사람을 아시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진이 조나라 재상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구려. 가생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선생은 소진 재상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재상과 친분이라도 있으신지요? 있다마다요. 소진은 지난날 나와 함께 동문수학한 친구라오. 정으로 말하면 형제간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이요. 아, 제가 그런 분인 줄 몰라 뵈서 송구합니다. 그런데 선생께선 여기서 뭘 하고 지내십니까? 장이는 풀이 죽어 대답했다. 아직 때를 얻지 못해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소. 가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알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우리나라 재상과 가까운 사이라면서 또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어째서 조나라로가 소진 재상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소 재상께서는 그리 야박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옛 동학이 찾아오면 반드시 조나라 임금께 천거할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소문의 진위가 확실치 않아서 알아보고 있던 중이외다. 그렇다면 잘 되었습니다. 조나라 재상이 소진인 것은 제가 증명해 드렸고 저 또한 물건을 다 팔고 이제 조나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선생께서 저같이 미천한 것과 동행하기를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이 수레로 선생을 모시고 조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장이로서는 손해될 것이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 자존심이 나를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말대로 조나라로가 소진에게 부탁을 해보자. 결국 장이는 수레에 올라 가생과 함께 조나라를 향해 떠났다. 두 사람은 조나라 한단 교회에 이르렀다. 가생이 수레를 멈추고 장이에게 말했다. 저의 집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저는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여기서 선생과 작별해야겠습니다. 한단성 안으로 들어가면 성문 주변에 여점들이 많이 있는데 남문 바로 옆 첫 번째 여점이 가장 깨끗하고 좋습니다. 일단 그 여점으로 드시어 편히 쉬십시오. 저는 일을 처리하는 대로 선생을 찾아가 뵙겠습니다. 아마 4-5일은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 선생께서는 옛 친구를 찾아가 회포를 푸십시오. 장인은 가생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수레에서 내려 한단성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생이 알려준 남문 근처의 여점을 찾아가 여장을 풀었다. 다음 날이었다. 장인은 여점 주인에게 물어 상부를 찾아갔다. 문지기에게 자기 명자를 내주고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명자란 오늘날의 명함이다. 마침내 왔군. 소진은 안채 집무실에 앉아 장이의 명자를 만지작거리다가 문지기에게 지시했다. 적당한 핑계를 대어 돌려보내도록. 문지기가 나가서 장이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재상께서 다른 손님을 만나시느라 오늘은 시간을 내실 수 없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지요. 장인은 하는 수 없이 여점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장인은 상부로 가 명자를 들이밀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진은 공무를 핑계로 장이를 만나주지 않았다. 내가 조만간 사람을 보내 자네를 직접 청할 터이니 그때까지만 여점에서 기다리게. 이런 대답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장인은 날마다 소진으로부터 무슨 기별이 있지 않을까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록 소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아무리 바쁘다고는 하지만 이럴 수는 없다. 마침내 장인은 화가 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여점 주인을 불러 말했다. 소진 재상이 조만간 나를 부르겠다고 하기에 여기서 기다렸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별이 없으니 나는 그만 위나라로 돌아가야겠네. 나중에라도 상부에서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전하게. 그러자 여점 주인이 장이의 소매를 붙잡으며 만류했다. 선생께서 상부의 명자까지 들이밀고 나서 이대로 가버리신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내일이라도 상부에서 사람이 나와 선생이 떠나신 줄 안다면 소임만 치도곤을 당할 것입니다. 기왕 기다리신 것이니 좀 더 참아보십시오. 기를 쓰고 여점 주인이 붙잡는 바람에 장인은 떠날 수도 그냥 있을 수도 없어 괴롭기만 했다. 문득 가생이라는 상인이 생각났다. 성 밖으로 나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생을 찾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가생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 이상하군. 분명히 이 마을에서 헤어졌는데. 가생을 찾는 일을 포기하고 다시 며칠을 여점에서 뒹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상부에서 사람이 나왔다. 재상께서 내일 만나보시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장인은 여점 주인에게서 깨끗한 옷을 빌려 입고 상부로 갔다. 대문 앞에 이르러 명자를 내밀자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나왔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런데 안내하는 문이 정문이 아니라 현문이었다. 현문은 정문 옆에 붙어있는 작은 문으로 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출입한다. 문지기가 장이를 현문으로 들어오게 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소진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장인은 기분이 상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뜰을 가로질러 대청 축대 위로 올라가려는데 벼란간 좌우 사람들이 그의 팔을 잡았다. 재상께선 지금 관속들의 아침 문안을 받으시는 중입니다. 손님은 잠시 저 뜰 밑에서 기다리십시오. 장인은 뜰 한 구석으로 갔다. 아침 문안 겸 공무를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관리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한참을 기다려도 좀처럼 줄이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던지 장인은 다리가 아팠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이르렀다. 정오가 된 것이다. 장인은 정신이 혼미해지기까지 했다. 문득 관리 하나가 달려와 장이에게 말했다. 재상께서 손님을 부르십니다. 어서 올라가 보십시오. 장인은 옷을 정돈하고 당 위로 올라갔다. 층계를 오르면서 그는 생각했다. 소진이 나를 맞이하러 대청 앞까지는 나오겠지. 그러나 장이의 예측은 빗나갔다. 옛 친구를 영접하러 나오기는커녕 안쪽 높은 자리에 버티고 앉아 몸을 일으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마치 천한 노복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장인은 솟구치는 분노와 모욕감을 간신히 눌러 참고 10보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르러 읍을 했다. 소진의 거만함은 눈꼴이 시어 못 볼 지경이었다. 자리에 앉은 채 손가락 하나를 들어 까딱 흔들며 아는 체를 해보이는 것이었다. 자네는 그동안 별거 없었는가? 장인은 더 이상 그와 상대할 마음을 잃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 그때 좌우 사람들이 들어와 소진에게 아뢰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식사는 어찌하오리까? 멀리 갈 것 없다. 여기로 들여오너라. 소진은 지시하고 나서 장의를 향해 다시 말했다. 내가 공무를 처리하느라 자네를 오래 기다리게 했네. 자네도 시장할 터이니 함께 여기서 식사나 하게. 이어 좌우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저 아래 툇마루에다 손님상을 차려주어라. 당 위에 차려진 소진의 점심상은 진수성찬이었다. 그러나 툇마루에 차려진 장의의 상 위엔 고기 한 점과 채소 한 접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자가 나를 발가락에 낀 때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구나. 젓가락을 들 마음이 전혀 잃지 않았다. 그러나 배가 고픈데 어쩌냐. 분노를 눌러 참고 툇마루로 내려가 젓가락을 들었다. 이윽고 점심 식사가 끝났다. 장인은 먹은 것 같지도 않았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며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소진의 음성이 들려왔다. 옛 친구는 식사를 마쳤으면 이리로 올라와 회포를 나누세. 장의가 툇마루에서 일어나 다시 당층계를 올라갔다. 소진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순간 장의는 생각했다. 소진이 하는 꼴을 보니 어차피 저자의 도움을 받기는 글렀다. 공연히 체면을 손상시켜가며 굴욕을 당하느니 속 시원하게 욕설이라도 퍼붓자. 그는 소진 앞에 서자 손을 들어 그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다. 너와 나는 한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형제보다 더한 정을 나누었다. 나는 옛정을 잊지 못해 일부러 먼 곳에서 너를 찾아왔다. 그런데 너의 태도는 무엇이냐? 어찌 이리도 무례하게 행동하며 나를 망신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동학에 대한 대접이냐? 장의의 이러한 꾸짖음에 소진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요즘은 재능 있는 자의 세상이다. 그대가 나보다 재주가 뛰어났다면 그대 역시 좋은 임금을 만나 곤궁한 생활을 면했을 것이다. 이로 보아 그대의 재주는 나보다 못한 것이 분명하다. 내가 그대를 조나라 임금께 천거하고 싶어도 그대의 재주가 워낙 미천하여 나까지 곤란한 처지에 빠지기 십상이다. 내 어찌 무능한 사람을 소개해 책임질 것인가? 생각해보면 동학에 대한 정이라는 것도 헛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재능이 있는 만큼 대접받을 뿐이다. 그대는 아직 이것을 몰랐단 말인가? 세상을 어째 재주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은 너보다 재주가 못해서가 아니다.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해서일 뿐이다. 너만은 그것을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토록 무례하게 구니 내 어찌 너와 더불어 얘기를 나누겠는가? 내가 출세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어찌 너 같은 자의 힘을 빌리리오. 내가 나를 천거한다 해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겠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다. 나는 그대가 나에게 벼슬 자리를 부탁할까 속으로 걱정했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대는 아무런 재주도 없는 사람이다. 그대가 나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니 이제 내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러나 어찌 먼 길을 찾아온 옛 동학을 무정하게 돌려보낼 수 있으리요. 내 그대에게 황금 1위를 내줄 터이니 돌아가는 노자에 보태 쓰시라. 말을 마치고는 좌우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황금 1위를 장의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접이라기보다 모욕이었다. 장의는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황금을 뜰 아래로 내던졌다. 내 죽을 때까지 오늘의 수모는 잊지 않으리라. 싸늘하게 내뱉고 장의는 휑하니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런 장의의 모습을 소진은 만류하지 않고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상부를 뛰쳐나와 여점으로 돌아온 장의는 눈을 휘둥그레 뜨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거처하던 방 안의 물건이 모두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점 주인을 불러 물었다. 어째서 내 짐을 모두 내놓았는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생께서 옛 친구인 재상을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공관에 사시게 될 것이요. 나라에서도 선생을 귀빈으로 대접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옮기기 편리하도록 짐을 미리 내놓은 것입니다. 장인은 풀이 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네. 이거나 받으시게. 장인은 빌려 입은 옷을 벗어 여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주인은 영문을 알지 못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일이 잘못되기라도 했습니까? 장인은 자리에 주저앉아 지난날 소진과 더불어 함께 공부하던 일부터 오늘 상부에 들어가 모욕을 당한 일까지 소상히 들려주고 나서 탄식을 했다. 그 친구가 그토록 변했을 줄은 정말 몰랐네. 이제 나는 소진이라는 이름을 잊기로 했네. 여점 주인이 생각에 잠겼다가 아쉽다는 듯 대답했다. 소진 재상께서 비록 거만하게 굴었더라도 워낙 지위가 높으니 선생이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선생에게 황금 1위를 주었다는 것은 옛 친구에 대한 정이 그대로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선생은 그것을 받아 그간 밀린 반값을 치를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내던졌소? 참 딱도 하오. 대관절 반값은 어찌 치르실 작정이시오? 장인은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나 분한 김에 황금을 팽개치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대에게 미안하구려. 내가 위나라로 돌아가 나중에 반값을 보내주면 안 될까?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장이와 여점 주인이 반값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데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장이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가생이었다. 가생은 장이를 보자 반가운 얼굴로 인사했다. 바쁜 일이 있어 그간 선생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간 선생께서는 소 재상을 만나셨는지요? 소진 얘기가 나오자 장인은 다시 우라가 치밀었다. 주먹을 들어 탁자를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다. 그놈 얘기는 다시 꺼내지도 마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은 재상과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분이 아니십니까? 곁에서 여점 주인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들려주고 나서 말했다. 지금 장애 선생은 우리 여점의 외상값만 잔뜩 밀려 있소. 그뿐만이 아닙니다. 돌아갈 여비조차 없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가생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장애 선생이 이곳으로 오신 것은 내 책임도 있습니다. 나는 호위에서 선생을 조나라로 오시게 한 것인데 이처럼 공경에 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소. 여보시오 주인. 그간 선생이 진 외상값은 내가 모두 갚아드리겠소. 그리고 위나라로 돌아가실 여비도 내가 마련해드리겠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오. 가생의 말에 여점 주인은 무척 기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선생의 근심은 덜어졌습니다. 마음 놓으시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나 하십시오. 그러나 장인은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소. 위나라로 가지 않겠소. 가생이 물었다. 위나라로 가시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왕이면 가장 큰 나라인 진나라로 갈까 하오. 다만 진나라로 갈 여비와 거기서 머물 노자가 없는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오. 선생께서 진나라로 가고 싶으시다니 거기에 혹 아는 분이라도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 어찌 그곳에 머물 노자를 걱정하리오. 다만 진나라는 강대국이라 천행으로 내가 그곳에 등용된다면 언제고 조나라를 쳐서 소진에게 복수할 생각이오. 그래서 진나라로 가려는 것이오. 벼랑간 가생이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 선생께서 그러한 뜻을 품은 것은 제가 알 바 아니나 마침 저도 진나라로 갈 일이 있으니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머물며 쓸 비용도 제가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생의 말을 들은 장애 역시 몹시 기뻐했다. 세상에 그대와 같이 후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소진은 부끄러워서 자진이라도 해야 할 것이오. 후원자를 만난 장인은 자청에서 가생과 결의 형제를 맺었다. 그날로 두 사람은 수레를 타고 진나라 수도 함양을 향해 떠났다. 함양에서의 생활은 순탄했다. 모든 것을 가생이 돌봐주었기 때문이었다. 좋은 의상과 신발, 심지어는 시종까지 제공받았다. 무엇이든 장의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생은 만사 제쳐두고 구해다 주었다. 저는 장사꾼입니다. 선생께 투자하는 것이라 여기시고 아무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가생은 진나라 고관대작들과도 접촉했다. 많은 황금을 뇌물로 바치고 장의를 소개하고 추천했다. 가생의 이러한 노력은 곧 효과를 거두었다.
그 무렵 진해문왕은 소진을 등용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던 참이었다. 내가 소진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가 연나라와 조나라에서 동시에 높은 벼슬을 얻을 줄이야. 진나라 대신들은 진해문왕의 이러한 마음을 짐작하고 앞을 다투어 장의를 천거했다. 소진과 동학인 장의라는 선비가 지금 함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에 진해문왕은 장의를 궁으로 불러 접견했다. 장의의 견식은 지난날 들어보았던 소진의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조리가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의의 언변에 빨려 들어갔다. 사흘 낮과 사흘 밤에 걸쳐 고담준론을 나누었다. 장이야말로 과인이 기다리던 사람이다. 진해문왕은 그날로 객경 벼슬을 내리고 나라 정책의 고문역을 맡게 했다. 이로써 장의는 오랜 시련과 고난을 딛고 진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가 진해문왕이 하사한 커다란 저택으로 이사한 날 저녁이었다. 이제 소진에게 복수할 일만 남았다.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가생이 들어왔다. 장의 앞에서 예를 올리더니 느닷없는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저는 이제 조나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선생께서는 안녕히 계십시오. 장의가 놀라 가생의 손을 잡고 물었다. 나는 원래 공궁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오로지 그대의 힘으로 오늘의 자리를 얻게 되었소. 장차 그대에게 은혜를 갚으려는데 어째서 갑자기 떠난다는 말씀을 하는 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가생의 말이 더욱 장의를 놀라게 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선생을 속였습니다. 이름도 가생이 아니라 가사인입니다. 오늘날 선생께서 이 자리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소재상 덕분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이름이야 어찌됐든 그대가 나를 위해 황금을 아끼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소진을 내세우는 것이오?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상인이 아니옵고 소진 재상을 모시는 가신입니다. 소 재상께서는 일찍이 진나라에서 벼슬 자리를 거절당한 후 장차 6나라를 합종시켜 진나라에 대항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나라와 조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진이 합종을 성공시키기 전에 진나라가 주변국에 대해 무력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다. 만일 진나라가 조나라를 치면 합종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처지에 빠졌다. 그리하여 생각해낸 것이 장이었다. 선생에게 진나라에서 정권을 잡으시게 한 후 진나라의 무력 침공 계획을 연기시키려는 작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소진 재상은 저를 상인으로 변장시켜 선생과 접촉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쓴 황금도 모두 소 재상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선생을 조나라로 불러들여 모욕을 준 것도 소 재상이 벌인 연극에 불과합니다. 나를 모욕 주어 무슨 득이 있다고 그런 연극을 꾸몄단 말이오? 소 재상께서는 물론 선생을 조나라에 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께서 작은 지위에 안주하실까 염려하여 일부러 선생을 괄시한 후 선생에게 큰 뜻을 품게 하신 것이지요. 연극은 성공하여 선생께서는 정말로 격분하셨고 진나라로 가실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선생은 진왕과 더불어 국사를 의논하는 지위에까지 이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러하니 이 어찌 소진 재상 덕분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장인은 할 말을 잃었다. 아니 가사인의 말은 경악이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겨우 말했다. 어허, 그간의 일이 그러한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소. 그동안 나는 소진의 계책에 놀아났던 셈이었구려. 참으로 소진은 나보다 재주가 월등하오. 그동안 선생을 속인 점은 제가 소 재상을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내 어찌 소진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으리요. 그대는 돌아가 소진에게 전하시오. 당분간 진나라가 조나라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이오. 가사인은 장의에게 작별하고 다음 날 아침 함양성을 떠났다. 가사인의 복명을 받은 소진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제 마음 놓고 합종을 추진할 수 있겠구나. 그는 궁으로 들어가 조숙후에게 아뢰었다. 진나라는 우리 조나라를 치지 않을 것이니 주공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신은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기필코 합종을 이루어 놓겠습니다. 수고했소. 부디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오. 다음 날 소진은 조나라 한단성을 떠나 한나라 도읍인 남정으로 들어갔다.
이때 한나라 군주는 한소후에 이어 한선해왕이 막 즉위해 있었다. 한선해왕은 10년 후인 제위 11년째 되던 해에 왕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즉위 초에는 한선해공이라고 표기해야 하나 지금까지 그래왔듯 편의상 여기서는 그냥 한선해왕이라고 표기하겠다. 그 무렵 한선해왕은 진해문왕으로부터 영토 일부를 바치라는 협박을 받고 마음이 거의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런 한선해왕을 상대로 소진은 특유의 언변수를 발휘했다. 지금 진왕은 왕에게 한나라 땅을 할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를 들어주실 작정이십니까? 만일 들어준다면 진왕은 내년에도 또 땅을 달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한나라의 땅은 끝이 있지만 진왕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진왕의 요구대로 땅을 주고 나면 수년 내에 한나라는 한 조각의 땅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어 소진은 또 하나의 명언을 남겼다. 차라리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결코 소의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개구후론이다. 만일 왕께서 진왕에게 땅을 바치고 신하의 신분으로 절을 올린다면 이는 소의 꼬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나라가 중원의 노른자라 할 수 있는 영토와 강한 군대를 지니고 있으면서 소의 꼬리가 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아픈 곳만 찔러대는 소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한선해왕은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진나라는 강하오. 우리 한나라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소. 땅을 내주지 않으면 당장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오. 소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6나라가 하나가 되어 진나라와 싸우면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바탕 열을 내어 합종체계 개요와 그 당위성을 설파해 나갔다. 6이 하나가 되어 진나라 하나를 상대한다. 확실히 그것은 설득력이 있었다. 한선해왕의 가슴 속에 묘한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소진의 말을 다 듣고 난 한선해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색이 바뀌고 팔을 고추 세웠다. 두 눈을 부라리고 칼을 잡고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고는 소진을 향해 외쳤다. 과인이 비록 현명하지 못하지만 어찌 소의 꼬리가 될 수 있으리오. 그대는 나를 깨우쳐 주었소. 나는 나의 나라를 그대에게 맡기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오로지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이로써 소진은 연나라와 조나라에 이어 한나라까지 하나로 엮는 데 성공했다. 감격하다시피 한 한선해왕으로부터 황금 100일까지 하사받은 소진은 이번에는 위나라 도성인 대량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위양왕을 상대로 또 한 차례 유세를 펼쳤다. 악의 싹은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합니다. 작을 때 베지 않으면 나중에는 도끼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호미로 막을 이를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것이다. 6나라가 하나가 되어 전심전력하면 어찌 진나라의 침입을 허용하겠습니까? 왕께서는 합종이 조나라 하나만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양왕 역시 한선해왕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외쳤다. 과인은 지난날 진나라의 많은 땅을 빼앗겼소. 오죽하면 도읍을 대량으로 옮겼겠소. 나는 한시도 그 원한을 잊을 수 없소. 과인은 앞으로 오로지 선생의 말만 좇겠소. 말을 마치고는 스스로 육국동맹에 가입했다. 위나라에 이어 소진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제나라 수도 임치였다. 소진의 유세법은 상당히 특이하다. 무엇보다도 사전조사를 치밀하게 행했다. 그 나라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왕을 찾아가 때로는 부추기기도 하고 때로는 겁을 줌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곤 했다. 지금까지 소진은 연, 조한, 위나라 등을 순방하며 각 나라의 약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합종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6나라가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진나라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주장에 네 나라 임금들은 한결같이 겁을 먹고 합종 동맹에 서명했다. 그러나 제나라의 당도한 소진은 제선왕에게만큼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먼저 제나라의 국력과 임치성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리하여 앞서 기술했던 대로 제선왕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임치에는 7만 호가 있습니다. 신이 몰래 헤아려 보니 집집마다 최소한 3명의 장정이 있더이다. 이를 계산하면 21만 명이 됩니다.
먼 곳의 현이나 읍으로부터 징병하지 않아도 임치의 병사만으로 21만 군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임치는 매우 풍족하고 튼실합니다. 이곳의 백성들은 큰 생황을 불고 비파를 뜯고 검은고를 타고 아쟁을 켜며 투개와 경견, 육박, 윷놀이, 답국, 축구 등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치의 도로는 수레바퀴가 서로 부딪히고 사람 어깨가 서로 스치며 옷깃과 옷소매가 어우러져 장막을 이루며 사람들이 많아 땀을 흘리면 비가 될 정도입니다. 이어 그는 제나라가 합종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제나라는 강합니다. 서쪽에는 진이 있고 동쪽에는 제가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더욱이 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나라는 결코 제나라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나라가 무엇 때문에 진나라를 두려워합니까? 신은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왕께서는 진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있는 위, 한, 조나라 등을 잘 어우르기만 해도 동방의 패자로서 그 권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나라가 육국 동맹에 가입하면 능히 5나라를 호령하며 굳이 군사를 내지 않아도 진나라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군사를 내지 않으면 제나라는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나날이 발전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제나라가 합종해야 할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진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고 강함으로 합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진의 말을 듣는 동안 제선왕은 자신이 마치 중원의 패자가 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실제로 소진의 말대로만 된다면 최후의 순간에 제나라가 천하 폐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사로잡혔다. 먼저 진나라를 누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나라를 제압한다. 이런 야망이 제선왕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소진의 손을 움켜쥐고 말했다. 나는 어리석었소. 선생의 가르침 덕분에 이제야 제나라가 갈 길을 정할 수 있게 되었소. 제나라도 합종 동맹국의 일원이 되었다. 이제 남은 나라는 남방대국 초나라뿐이었다. 초나라 도읍 언영의 당도한 소진은 초위왕을 상대로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초나라는 대대로 중원 문화와 이질적이었다.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했다. 설득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어떻게 하면 초나라를 설득할 수 있을까? 소진은 국리 끝에 위협과 부추김을 동시에 사용하기로 했다. 초나라의 영토는 사방 5,000리로서 천하에 으뜸가는 강국입니다. 그러기에 진나라가 가장 경계하는 나라는 초나라입니다. 지난날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나라가 강해지면 진나라가 약해지고 진나라가 강해지면 초나라가 약해집니다. 오늘날 천하 대세를 보면 육국의 합종이냐, 육국의 분립이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만일 합종을 한다면 진나라는 약해지고 초나라는 5나라의 섬김을 받을 것이며 왕께서 합종하기를 거부하신다면 진나라는 강해져서 초나라 영토를 떼어 진나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2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모든 판단은 오로지 왕께 달렸습니다. 소진의 말을 듣는 동안 초위왕의 얼굴은 수시로 변했다. 때로는 자긍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소진이 마지막 말을 뱉고 입을 다물자 초위왕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진을 향해 흔연히 대답했다. 우리나라는 서북쪽으로 진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소. 진나라는 파와 촉을 빼앗아 한중을 손에 넣을 야심을 품고 있소. 이 때문에 나는 침상에 누워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단맛을 느끼지 못하며 마음은 걸어놓은 깃발처럼 언제나 흔들려 의지할 곳을 잃었소. 그런데 선생의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보니 이제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해결되었소. 내 굳이 조정 대신들과 의논할 필요도 없소. 나는 감히 말하노니 선생에게 의탁하여 초나라의 앞날을 맡기고자 하오. 이로써 연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조한위, 제초 등 6나라가 하나가 되는 합종 동맹은 완벽하게 성사되었다. 소진이라는 이름이 천하에 드높여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소진의 지금까지의 행적은 상당히 극적이다. 너무나 극적이어서 오히려 선뜻 믿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이 때문에 중국 학파 중 하나인 의고파 학자들은 소진을 가공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근거로는 우선 연대가 분명치 않고 아울러 한 사람의 힘으로 그 넓은 중국 대륙을 돌아다니며 유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료를 종합해 볼 때 소진을 가공 인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 후세의 사가들이 저마다 조금씩 꾸며놓은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각 사서마다 일관되게 한 인물을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 합종을 주장하는 여러 유색객들의 활동을 모두 그 대표자인 소진에게 갖다 붙인 것은 아니었을까? 사기를 쓴 사마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다. 세상에 퍼진 소진의 행적에는 이설이 많다. 시대를 달리하는 사적이라도 모두 소진에게 끌어다 붙였다. 그러나 어쨌건 소진이 평민의 신분에서 입신하여 육국을 연결시킨 것은 그의 재주와 지혜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리라. 사마천의 지적대로 소진은 그 전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을 해냈음이 분명하다. 그것도 새치 혀 하나로. 합종. 이로 인해 혼란의 도가니로 치닫던 전국시대는 전혀 예상치도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단신의 몸으로 전국 칠웅 중 6나라를 하나로 묶은 소진의 그 후 행적 또한 소설적으로 흘러간다. 형만이라 불리고 있는 남방 대국 초나라마저 합종 동맹에 가입시킨 소진은 곧 각 나라로 사자를 보내어 정식으로 회맹식을 추진하였다. 초, 제, 조, 위, 한, 연 등 6나라 임금은 곧 원수라는 땅에 모여 사별동맹의 의식을 치렀다. 원수는 지금의 하남성 북부 일대를 흐르는 강이다. 안양하라고도 한다. 소진이 의식의 진행을 맡았다. 제단 위로 올라가 한자리에 모인 6군주들에게 주술하듯 고했다. 이 자리에 모인 임금들은 천하대국의 주인으로서 그 위는 왕이나 후이며 다스리는 땅은 넓고 거느리는 군사도 많은지라 가히 영웅이라 자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나라가 말 기르던 천인의 후예로서 함양 땅의 지리를 이용하여 천하의 모든 나라를 침략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금께서는 이 일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말 기르던 천인이라는 것은 옛날 말 사육의 명인인 조보를 말함이었다. 6 임금들은 최면에라도 걸린 듯 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대답했다. 용납할 수 없소. 선생이 우리를 지도하오. 소진이 다시 외쳤다. 우리가 합종해야만 진나라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신이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희생의 피를 입술에 바르고 천지신명께 맹세하고 서로 결의 형제를 맺고 서로 돕자는 서약만 하면 됩니다. 응하시겠습니까? 삼가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오. 이에 소진이 희생의 피를 담은 소반을 들고 6 임금 앞을 돌았다. 육국의 임금들은 소진이 자신의 앞에 설 때마다 손으로 희생의 피를 찍어 입술에 바르고 차례대로 천지신명에게 맹세했다. 만일 한 나라가 이 맹세를 어길 시엔 나머지 5 나라가 그 나라를 치리라. 사별과 맹세가 끝나자 각 나라 임금들은 그 서약문에 친히 서명한 후 한 통씩 나누어 가졌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소진을 제상에 임명하여 열국 순방을 도운 조숙후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임금들에게 제안을 했다. 소진이 이번에 천하 평화를 위해 백년대계를 세우고 우리 육국의 화평을 이루게 해주었소. 소진에게 마땅히 그에 보답하는 지위를 내려주는 것이 어떻소? 5 나라 임금이 일제히 찬성했다. 바라던 바요. 이후 소진을 합종 맹약의 장으로 임명하고 아울러 육국의 재상을 겸임하게 합시다. 좋습니다. 소진은 6 나라 임금으로부터 재상의 인을 받고 아울러 황금 100일과 양마 10승을 하사받았다. 이보다 더한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또 있을까? 소진은 꿈을 꾸는 듯 앞으로 나가 육국 임금들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다. BC 333년 진해문왕 5년의 일이었다. 하루아침에 육국의 재상이 된 소진은 우선 조나라로 가 머물기로 했다. 그는 원수 땅을 떠나 한단으로 향했다. 이때 6 나라 임금들은 그를 호위하기 위해 각기 사자와 수레와 말을 보내주었다. 이 때문에 그의 귀환 행렬은 길이만 20리가 넘었고 앞뒤로는 전기가 펄럭였으며 치중을 실은 수레가 연이었다. 이러한 행렬은 과거 전성기 시절의 주나라 천자의 행렬에 견줄 만한 것이었다. 한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나라 낙양 땅을 통과해야 했다. 낙양은 소진의 고향이다. 당시 주나라 왕은 주현왕. 과거에 그는 아련을 청하는 소진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바 있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주현왕은 소진이 육국 재상이 되어 낙양 땅을 통과한다는 소식에 기겁했다. 모든 관원을 시켜 그가 지나갈 길을 깨끗이 청소한 후 친히 교회까지 나와 영접을 했다. 소진으로서는 이만저만한 위세여 금이 환영이 아닐 수 없었다. 주현왕의 영접을 받고 다시 길을 떠나려던 소진의 눈에 문득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다. 어머니와 형수와 아내와 소대소여 두 동생이었다. 그들은 길바닥에 엎드려 감히 소진을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소진은 수레를 멈추고 지난날 자신을 구박했던 형수를 내려다보며 웃음 띤 얼굴로 물었다. 전날 형수는 나에게 밥도 지어주지 않고 홀대하더니 오늘은 어쩐 일로 이다지도 공손하시오? 형수는 더욱 몸을 굽혀 이마를 땅에 대며 대답했다. 지난날은 그대의 지위가 볼품없고 황금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홀대했습니다만 오늘은 지위가 높고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형수의 솔직한 대답에 소진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일가 친척도 가난하면 경시하고 부귀해지면 공경하니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나는 오늘에서야 사람이 부귀해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도다. 이어 덧붙였다. 내게 만일 낙양 근교에 밭 2일항만 있었더라도 내 어찌 오늘날 6나라의 재상의 인수를 찰 수 있었으리요. 소진은 가족들을 수레에 태워 함께 고향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크게 잔치를 베풀고 천금을 풀어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소진의 동생 소대소연은 형이 일약 존귀한 신분에 오르는 것을 보자 마음을 굳게 먹었다. 우리도 음부경을 부지런히 익혀놓자. 그때부터 그들은 밤낮으로 유세수를 익히는데 전념했다. 며칠을 고향 마을에서 묵은 소진은 이윽고 조나라 한단으로 돌아갔다. 조숙후는 다시 한번 소진의 공을 치하한 후 무안군이라는 군호를 더해주었다. 아마도 이때가 소진의 생애가 가장 정점에 올랐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시대는 언제까지고 그를 최고의 영광과 부귀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지만은 않았다. 세상에 이치는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종이 있으면 횡이 있게 마련이다. 소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에게는 평생의 라이벌이랄 수 있는 장이가 운명처럼 따라붙고 있었던 것이다. 육국 합종 동맹을 맺다. 난데없이 날아든 이 소식에 진해 문왕은 기겁초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는 소진이 자신에 대해 큰 앙심을 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6나라가 동맹했다면 우리는 앞으로 함곡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소. 대관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진해 문왕으로서는 당연히 육국의 합종을 깨트리는 데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재상급에 해당하는 진나라 대량조의 공손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공손연은 서수라고도 불린다. 그는 무력론을 주장했다. 육국 동맹의 실질적인 주창자는 조나라입니다. 우선 왕께서는 군대를 일으켜 조나라를 치십시오. 만일 조나라를 도우러 오는 나라가 있거든 즉시 군대를 돌려 그 나라를 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군주들은 자연히 겁을 먹고 서로 분리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정책 고문역을 맡은 객경 장인은 소진에 대해 은혜를 갚아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나라가 조나라를 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그렇다고 진나라에 대해 손해를 끼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조나라를 치지 않고 합종을 깨뜨려 진나라로 하여금 천하폐업을 이루게 할 것인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장인은 귀국 선생 문화에 있을 때부터 언제나 소진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몇 날 며칠을 궁리한 끝에 그는 마침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다. 그것이 바로 합종과 더불어 전국시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말인 연횡이다. 연횡은 연횡이라고도 쓴다. 합종이 종적 개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연횡은 횡적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하나로 뭉친 육국을 다시 따로이 6으로 분리한다는 외교정책이다. 쉽게 말하면 진과 초, 진과 제, 진과 연 등 각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육국 연합 세력을 깨트리는 것이 연횡책의 주목적인 것이다. 장인은 연횡책의 개요와 그 세부 사항을 세우자 즉각 궁으로 들어가 진해 문왕에게 아뢰었다. 무력으로는 육국의 합종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진해 문왕이 눈을 들어 물었다. 어째서 그러하오?
조나라를 비롯한 6나라는 이제 막 합종 동맹을 맺었으므로 그 마음이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나라를 친다면 한나라 군사가 의양으로부터 쳐들어올 것이요, 초나라 군사는 무관 땅에서 나올 것이며 위나라 군사는 하회에서 출병할 것이며 제나라 군대는 청하를 따라 서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나라 군사 또한 정예 부대를 이끌고 조나라를 구하러 올 것입니다. 5나라가 이처럼 행동할 것이 뻔한데 어느 겨를에 군대를 돌려 다른 나라를 칠 수 있겠습니까? 대량조의 말대로 하면 우리 진나라는 더욱 공경에 빠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육국 합종을 이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이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신에게 군사를 쓰지 않고도 육국의 합종을 깨트릴 수 있는 묘책이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를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장이의 말에 진의 문왕은 귀가 번쩍 튀는 듯 했다.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도 합종을 깨뜨릴 수 있는 묘책이 무엇이오? 연행입니다. 육국 중 우리 진나라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나라는 위나라이며 가장 멀리 있는 나라는 연나라입니다. 왕께서는 먼저 이 2나라부터 도모하십시오. 진의 문왕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좀 더 상세히 말해보오. 우선 왕께서는 위나라에 사자를 보내어 빼앗은 땅을 돌려주며 화친을 청하십시오. 위나라는 땅을 찾을 욕심에 우리와 화친을 맺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나라는 모두 위나라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연나라와 혼인을 맺도록 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와 가장 멀리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그 중간에 낀 나라들이 어찌 마음 놓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도 차례대로 동맹을 맺으면 소진이 일구어낸 합종은 단시일 내에 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행입니다. 먼 나라와 교류하고 가까운 나라와 친하게 지낸다. 다른 말로 하면 원교 근친이었다. 장이의 말을 들은 진의 문왕은 단번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연행이라. 그것 참 기막힌 계책이오. 과연 장이 선생이 왜다. 이때부터 진나라는 온 힘을 기울여 연행책을 실행에 옮기는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진의 문왕은 먼저 장이가 시키는 대로 위나라에게서 빼앗은 바 있던 양릉 등 7고을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위양왕에게 우호를 청했다. 위양왕은 땅을 돌려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좋습니다. 진나라와 화평을 맺겠습니다. 진의 문왕은 다시 사자를 보내어 연나라에 혼인을 청했다. 과인의 못난 딸을 연공의 세자와 부부로 맺어주고 싶소. 연문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진나라는 강대국이다. 비록 6나라가 합종동맹을 맺긴 했으나 진나라와 혼인국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침내 진의 문왕의 딸과 연문공의 아들은 혼사를 치렀다. 이렇듯 소진의 합종책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만들어주다시피 한 진나라 객경장이에 의해 조금씩 무너져가기 시작했다. 진나라와 연나라가 혼인을 맺은 그 해 연문공이 제위 29년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세자가 군위에 오르니 그가 곧 연여광이다. 연여광은 제위 10년째부터 왕호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호에 왕자가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 조나라와 한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왕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연여광이 새로이 군주가 됨으로써 연나라는 졸지에 진의 문왕의 사위의 나라가 되었다. 진나라로서는 더욱 잘된 일이었다. 진나라와 위나라의 화친, 진나라와 연나라의 혼인. 이것만으로 합종이 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진의 합종책을 적극 후원한 조나라 임금 조숙후는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즉각 소진을 불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선생이 진나라를 배척하는 육국 합종을 주장하여 종약을 맺었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벌써 위 연나라가 진나라와 우호를 맺었으니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오. 이래서야 합종이 하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소. 만일 내일이라도 당장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로 쳐들어오면 대관절 선생은 어찌할 작정이시오. 소진은 원래부터 합종이 그다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워낙 각 나라 간의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긴 하지만 이처럼 빨리 위 연나라가 진나라와 우호를 맺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할 지경이었다.
신이 지금 당장 연나라와 위나라로 달려가 두 나라 왕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다짐을 받아오시오. 소진은 먼저 연나라로 가 연여광의 사죄부터 받아낸 후 돌아오는 길에 위나라를 들르기로 마음먹었고 드디어 연나라를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 소진이 연나라 수도 개성을 향해 가는 도중 제선왕이 연문공이 죽은 틈을 이용해 군대를 일으켜 연나라 국경을 침공한 것이다. 소진이 개성에 당도했을 때는 제군은 연나라의 성 10개를 빼앗고 돌아간 뒤였다. 이 일로 인해 소진은 연여광을 만나 진나라와의 혼사를 책망할 여지가 없었다. 오히려 연여광으로부터 심한 원망을 들어야 했다. 우리 성군 연문공께서는 선생의 권유를 듣고 합종에 가입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오? 선왕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동맹국인 제나라가 우리나라의 성 10개를 빼앗아갔으니 무슨 합종이 이렇단 말이오? 나는 제나라가 빼앗아간 10개의 성을 돌려받기 전에는 결코 합종 동맹에 가담하지 않겠소. 아무리 언변이 좋은 소진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이러한 데에는 별도리가 없었다. 소진은 난감했다. 꼬이는군. 어떻게 하면 합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소진은 몇 날 며칠을 고심했으나 좀처럼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미봉책을 쓰기로 했다. 어차피 영원한 것은 없지 않은가? 소진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돌이켜보면 합종이란 것도 결국 천하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나라에서 자신을 써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앙심으로 발상해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개의 사가들은 소진을 사상가로서보다는 술책가로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소진은 연여광을 찾아가 말했다. 왕께서는 신을 제나라로 보내주십시오. 신이 제왕에게 말하여 빼앗긴 성들을 왕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여광은 무뚝뚝한 어조로 대답했다. 성을 돌려받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시오. 신 또한 그러한 각오로 임치로 갈 작정입니다. 소진은 연나라를 떠나 제나라 임치성으로 향했다.